안녕하세요. 말콩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러시아의 침략이 아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고 왜 일어나선 안 되는 전쟁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내세운 이번 전쟁의 명분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두 번째, 우크라이나의 탈라치화. 세 번째, 동부지역 주민 보호입니다. 여기서 다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으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라고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여기 있는 탈라치아와 동부지역 주민 보호가 직접적인 전쟁의 원인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조금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일부였어요.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다 보니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농부 너희가 가진 양식 다 내놔. 우리 공평하게 분배할 거야. 이렇게 강력한 공산주의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엄청 굶어 죽게 됩니다. 그것을 홀로도모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일부분이 소련에 대하여 극도로 혐오하는 반소 감정을 가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나치가 모스크바를 향해 달려가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나치를 해방군이라 여겼고 그리고 그들에 적극적으로 부역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나치 사진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인들 사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나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볼린 학살 등 정말 몇십만 명 단위를 반인륜적으로 죽이는 그런 나치 부역 행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과연 소련의 일방적인 피해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걸 보시죠. 소련 서기장은 총 7명인데 그중 상징적인 레닌을 빼면 총 6명이 있습니다. 그중 2명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련 서기장을 2명이나 배출해내는 소련 그 자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의 동쪽에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칠러 성향을 띠게 되고요. 우크라이나 서쪽에는 기존의 우크라이나 민족 세력들이 많이 거주하게 돼서 그 정치적인 투표도 이 사진과 같이 좀 극단적으로 갈리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데 바로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경제위기가 한계에 치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가 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EU가 제공하는 차관,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제공하는 채권 매입이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EU가 차관을 제공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EU로부터 대출 심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EU 너희에게 돈을 이렇게 받으면 이러한 자구책 등을 거쳐서 갚겠다. 자, 그러고 EU는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에 너희가 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너희는 지나치게 가스 가격이 나죠. 이런 것들을 인상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갚아. 자, 이러는 EU의 선택지가 있었고 러시아의 채권 매입은 무슨 소리냐면 간단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물건을 150달러씩 사는 겁니다. 대신 물건을 산 대신 그 물건의 실물은 20년 뒤, 30년 뒤 이렇게 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가스 가격을 인하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딜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 제안만 보면 사실 명백하죠. 명백하게 러시아의 제안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거래를 하겠다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우크라이나 극단주의 민족 세력들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며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 분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의 상징인 스테판 반데라라는 사람인데요. 나치와 직접적으로 협력하여서 폴란드인들 10만 명 단위로 몰살시킨 반인륜적 범죄자입니다. 보시면 우크라이나 잔존 나치 세력들이 이렇게 나치 휘장을 휘날리며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되고요. 요 우크라이나 나치 세력들이 휘갈기고 있는 이 휘장, 요거 후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아조프 중대라고 요분들은 그냥 나치 부역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정말 경제적으로 상식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위가 몰리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시위는 과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결정된 주체적인 구성원들의 시위냐? 절대 아닙니다. 이 시위는 사실 서방 미국 세력의 공작이 강하게 들어갔었어요. 이걸 보시죠. 존 맥케인 상원의원입니다. 대표적인 네오콘 세력이죠. 요 분이 뒤에서 공작을 하느냐? 아닙니다. 요렇게 대놓고 시위 현장에 와서 사주를 넣는 거죠. 여기 보시면 CIA 국장입니다. 백악관은 CIA 국장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요. 이뿐이겠습니까? 빅토리아 놀랜드 국무부 대변인이죠. 대표적인 네오콘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대놓고 시위를 사주하게 되죠. 왜 그러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접경지에는 바로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넘어야 되고 유럽이 러시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떼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획 공작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서방 세력의 사주를 받은 나치 세력의 시위가 극으로 치닫자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선택은 야반도주였습니다. 요 헬기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야반도주한 건 사실이에요. 자기의 세력의 기반이 있는 동부 지역으로 이제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요 동부 지역 주민들은 뭐예요? 아니, 선거를 통해서 칠로 대통령이 뽑혔는데 저 서방 세력과 나치 세력이 야합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축출하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장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크림반도는 이미 러시아의 점령 지역이 되었고 도네스크와 루안스크는 독립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요 지역 민병대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반기를 들자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이런 지역 민병대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조프 중대입니다. 아조프 중대들은 나치 부역 수준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나치 세력들이 어떠한 짓을 벌이냐? 요거는 UN, 엠네스티 등 일반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전쟁 범죄를 그냥 대놓고 저질러요. 예를 들면 동부 지역의 주민과 군인이 섞여 있다면 피하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포탄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너 스파이지 하고 길 가는 사람 납치해요. 고문해요. 불어 이런 식으로 물고문 총으로 고문합니다. 그러면 불겠죠. 없는 것도 살려면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러시아 잡았다 해서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아조프 중대는 요 어린이들 그리고 요 노인들 가리지 않고 이 나치 사상을 주입시키며 무장화를 합니다. 그랬을 때 뭐가 문제냐? 야 동부 너희도 민병대 일어났고 아조프 중대도 민병대인데 뭐가 문제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아조프 중대를 자기네들의 정규군으로 편입을 시켜요. 자, 민병대 때는 그래 너희는 공식 정규군이 아니니까 이런 핑계가 있죠. 우크라이나의 정규군이 된 아조프 중대는 공식적인 군대이지만 나치 휘장을 휘날리면서 피하 식별 없이 포탄을 쏟아붓는 전쟁 범죄를 일방적으로 일으키면 꼴이 된 겁니다. 동부 지역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의해서 일방적인 전쟁 범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민족적 탄압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어를 공식어에서 빼버립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9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로는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니까 우크라이나어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깝기 때문에 러시아어만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행정 서비스, 학교에 등록한다든지 복지기금을 신청한다든지 이러한 공공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무장 전쟁 범죄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족 문화적으로도 집단적 탄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죠. 결국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에 단전과 단수를 행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에 교통을 봉쇄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전쟁 범죄를 일으키는 나치 휘장을 휘날리는 정규군을 투입하고 러시아어로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단전, 단수 및 교통 봉쇄까지 가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정도 됐을 때 이것이 과연 무엇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까? 바로 대량학살입니다. 대량학살 전문가 그레고리 스탠튼 씨의 이론을 한번 보죠. 대량학살의 10단계가 있습니다. 분류. 자, 너희는 러시아 사람이지. 상징. 아조프 중대는 나치 휘장을 휘날립니다. 차별. 러시아어를 공용어 지위에서 박탈하게 되죠. 비인간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 등록한다든지 복지기금을 신청한다든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조직화. 나치 중대, 아조프 중대가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편입되죠. 극단화. 하물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는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통마저 봉쇄됩니다. 이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개입은 동부 지역의 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이 독립국가들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아 그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러시아의 침략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나치주의 세력과 서방의 공작이 만나서 2014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아조프 중대라는 나치 찬양 중대를 정규군에 편입을 시키고 그 우크라이나 정규군은 동부 지역에서 일방적인 전쟁 범죄를 일삼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나치 사상을 주입시키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행정 서비스에서 그 자격을 박탈하고 단전, 단수 및 교통 봉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대량 학살의 징후 속에서 러시아는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침략이 아닌 진짜 이유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 왜 우크라이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민스크 협정이 있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탄불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결국 우크라이나는 자기들 민족주의 나치 세력과 서방에게 휘둘려서 이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카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사조는 다극화 시대입니다. 왜 다극화 시대에 우크라이나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컹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